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체포 방해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죠. 여기서 주목되는 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윤 피고인 측의 근거들이 재판에서 철저히 부정됐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는 당장 다음 달 19일로 잡혀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후에도 여러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피고인의 형량은 어디까지 갈까요? 유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체포 방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이어졌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이 명분으로 내세운 야당의 잇따른 공직자 탄핵 시도,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은 부실한 국무회의를 정당화할 만큼의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른바 계몽령이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른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하는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제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가 수사와 기소 절차나 계엄 선포의 명분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판결에선 12.3 비상계엄의 내용과 성격 자체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신군부의 쿠데타를 두고도 내란 수개로는 전두환만 기소될 만큼 극도로 드문 범죄이기 때문에 양형 기준도 따로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형량을 재량으로 깎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사형은 징역 20년형으로 무기징역은 징역 10년으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은 6개의 재판을 더 받아야 합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 이적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는 양형 기준상 가중 요인이 있으면 징역 2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증은 죄가 무거울 때 3년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과 최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8개로 나뉘어 있는 1심 재판이 2심에선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를 중심으로 일부 합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향후엔 전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를 모아서 재판할 땐 유죄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삼아 형량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 다르고 항소심을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는 특검법 때문에 재판 기간이 겹치지 않을 수 있어 병합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법원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모두 적법했다며 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년 전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그때를 떠올리면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가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외치던 수십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이 의원들 최소한의 사과라도 했을까요?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던 날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유상범, 박준태, 박성훈 의원 등 현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선의 나경원, 김기현 등 국회의원 30여 명이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새벽부터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불법 영장의 불법 체포, 거기에 대해서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하지만 1심 법원은 정당한 영장이 맞다며 체포방해 피고인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당에선 불법이라며 공권력 집행을 비난했던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에서 관저 방패 45인을 수사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위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이 없는 게 공식 입장이라던 국민의힘은 오늘도 법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사과해야 한다는 여당의 지적엔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궁색한 답만 내놨습니다. 1심 판결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법원의 재판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이 처벌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당시 항의하고 막아섰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작 경찰이 강제 진입할 땐 비켜주는 행태를 보여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고 1차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얼마 전 북한이 한국에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한 일이 있었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 민간 무인기 업체 직원이 해당 무인기를 자신이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대변인실에서 기간제로 일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창업지원단 사무실. 교내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이 주소지엔 한 무인비행체 관련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발생한 이듬해인 지난 2023년 50만 원의 자본으로 세워진 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대학에 경찰이 한국발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며칠 전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학의 연구원으로 용의자가 있다며 연구원 계약서를 복사해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군경 합동조사팀에선 무인기 업체의 대표인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이사인 또 다른 30대 남성은 채널A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3차례 무인기를 보냈고 북한 평상군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특히 남성이 과거 우파 성향 대학생 단체의 회장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 시절엔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당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이 단독 행위인지 배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남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이 남성을 불러 기존에 조사한 용의자와의 연관성과 무인기 제작 경로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아온 대만이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더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많이 생산할수록 관세를 매기지 않는 물량을 늘려주기로 미국과 대만이 합의를 한 건데요. 미국과 반도체 협상을 앞둔 우리에게 큰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만이 미국에 총 5천억 달러를 투자하면 미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깎아주기로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협상과 닮은 꼴인데 현금 투자, 신용 보증을 합친 총 금액이 우리보다는 다소 많고 일본보단 적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1위 기업 TSMC가 사실상 총대를 맸습니다.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현금 투자 2,500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공장을 더 짓기로 결정한 겁니다. 대신 분명한 대가도 약속받았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동안 그 공장 예정 생산량의 2.5배까지, 다 지으면 생산량의 1.5배까지 물량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협상 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가 100%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과의 협상이 막 마무리되자마자 또 다른 반도체 강국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걸 잊지 않은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며 반도체에 대해 경쟁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의 무관세 조건이 우리와 협상에서도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이제를 대우를 한다라는 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만 간의 그 협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조를 하면서.
다만 미국은 최종 기준은 국가별 협상으로 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까지 면세 약속을 받아낼 수 있을지 협상은 곧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힘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밀어붙이기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린란드 병합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고 미국 내 이민 단속 항의 시위엔 강경 대응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올라서 40%를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촌 지원 회의를 하다 갑자기 관세 정책을 꺼내더니 그린란드 문제까지 연결했습니다. I may put a tariff on countries if they don't go along with Greenland because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So I may do that. 그린란드 병합에 맞서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덴마크, 그린란드는 물론 군병력 지원에 나선 유럽 등을 겨냥한 엄포입니다. 그러자 독일에선 미국 월드컵 보이콧 발언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상하원 의원 11명이 덴마크를 찾아 연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물론 심지어 탄핵 경고가 그것도 여당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I think it would lead to impeachment. I think it's invading ally to me is a high crime and misdemeanor. 이런 가운데 이민 단속 항의 시위엔 당국이 거칠게 맞서며 아슬아슬한 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린란드와 이민 단속, 얼핏 서로 무관한 이슈로 보이지만 둘 다 국가 안보가 만병통치약으로 내세워지며 강행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에도 트럼프가 끄떡없이 버티는 배경은 뭘까? 오늘 나온 두 건의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 내지만 살짝 반등해 약 40%를 기록한 게 주목됩니다. 비록 정당 지지자별 찬반이 각각 9대1, 1대9로 극도의 양극화를 보이지만 여당 내 지지층만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지지율이 버티는 한 불도저식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단 변수가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20일 중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상호관세 판결 가능성이 있는 건데 위법 결론이 나온다면 강경책은 큰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관세 정책 자체를 포기하진 않겠지만 경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전술적 세부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그린란드 병합을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주변 바다에 중국과 러시아 함정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이들이 그린란드를 차지할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이덕영 특파원이 그린란드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착륙한 비행기에서 군인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독일이 파견한 북극 순찰대 병력이 그린란드에 막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의 영국까지 잇따라 군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We had actually a meeting today with a lot of NATO partners, including the US.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린란드를 차지할 거라고 말합니다. 북극해는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를 향해 최단거리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길목입니다. 그린란드는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해엔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바닷길을 선점해 북극해 패권을 차지하려는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틈타 중국과 러시아 함정들이 그린란드 주변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수십 년 관광보트 사업을 하느라 그린란드 바다에서 살아온 야콥슨 씨. 중국과 러시아 함정을 바다에서 본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It is my impression that the Russian ships that we see here will be here only for pleasure. 하지만 나토의 함정들은 자주 왔다고 했습니다. Battleships that we see will be from our allies from NATO. 그린란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자신을 포함해 주민들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China has no effect on Greenland economy. 덴마크 군 당국도 그린란드 인근 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함정의 활동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위협을 과장해 동맹국 영토를 빼앗으려 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국방정보국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맹국 미국을 북극해에서의 잠재적 위협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린란드 누크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최근 두바이 쫀득쿠키, 이른바 일명 두쫑쿠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영업시간 전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오픈런은 기본이라는데요. 하지만 당과 지방 함량이 높아 우려도 되는데 백승호 기자가 건강히 즐길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된 오전 11시 반. 카페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두바이 쫀득쿠키, 이른바 두쫑쿠를 살 수 있는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쫀득한 식감이랑 바삭한 식감에 이제 좀 달달하기까지 해서 근데 또 고소하기까지 하니까 분명히 먹어본 맛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조화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가게 역시 예약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약을 제가 5일 전에 했어요. 한국적이지 않은 게 그게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쫑쿠는 지난해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을 쫀득한 쿠키로 만든 한국식 디저트입니다. 버터에 녹인 마시멜로에 코코아 가루를 뿌려 만든 찰진 반죽에 중동식 기름에 튀긴 면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넣고 감싼 겁니다. 겉은 쫀득하고 속은 바삭한 반전 식감에 맛도 달콤하고 고소하다는 평가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한 개에 6-7천 원이나 되는 낮지 않은 가격에도 연일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루에 진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오시는 손님, 전화하시는 손님, DM 전부 다 거절밖에 못하니까 죄송하죠. 뜨거운 인기의 온라인에선 두쫑쿠 판매 지도가 공유되고 심지어 국밥집에서조차 두쫑쿠를 팔 정도. 하지만 두쫑쿠 성분은 당과 지방의 결합체로 한 개 열량이 밥 2공기에 달해 많이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동시에 이제 지방 소화로 고혈당 상태를 오래 유지시켜서 췌장하고 혈관에 또 부담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공복이나 식사 직후에 먹는 건 피하고 4분의 1 조각 정도의 적은 양을 물이나 차 또는 설탕이나 우유를 넣지 않은 커피와 함께 먹기를 권유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시인 이육사는 광복을 불과 1년여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서 생을 마감해 어제 순국 82주기를 맞았는데요. 그가 숨진 옛 일본 헌병대 감옥 건물이 리모델링돼 옛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중국 베이징 자금성 동쪽의 한 옛날 거리. 빨간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거시설이 나타납니다. 벽은 페인트로 깨끗하게 칠해져 있고 지붕의 기와나 창문의 방범창은 새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은 일본 제국주의 헌병대의 감옥시설로 쓰였던 곳입니다. 이육사 시인이 이곳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끔히 단정된 일반인들의 숙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3년 전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감방 출입문 옆에 있던 배식구나 지하실과 연결된 손바닥 한 뼘 크기의 쇠창살 창문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1943년 국내로 무기 반입을 준비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듬해 1월 베이징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시신을 인수한 친척의 증언을 토대로 이육사 시인이 숨진 헌병대 감옥을 베이징 지역의 1호 독립운동 사적지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 헌병대 건물이 감옥으로 사용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순국한 곳이라는 표지 설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고위급 이런 정치사범들을 수용했던 곳이다라고 직접 근무했던 그 일본인이 회고를 한 그런 책들도 사실 중국에선 이미 나와 있어요. 시인이 숨진 장소 근처에 떡, 과일 등을 올린 소박한 제사상이 마련됐습니다. 10명의 베이징 한인들은 오늘 이육사 시인의 서거 82주년을 기려 그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푹 적셔도 좋으련.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두 나라가 일본에 맞서 싸운 공동의 역사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투사들의 흔적이 세월에 잊혀지고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노력과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스마트폰으로 보는 놀이에 길들여진 시대에 손으로 만지고 조립하는 장난감의 본질에 다시 주목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94년 역사의 장난감 회사 레고가 CES에 처음 참가해 소리와 불빛이 나는 블럭을 선보였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직접 살펴봤습니다. 영화 스타워즈 속 악역 다스베이더 인형을 의자에 앉히자 영화에서처럼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주인공 인형이 로봇에 가까이 다가가자 마치 대화하는 듯 소리도 납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 가전 박람회 CES에서 가전이나 IT 업체가 아닌 장난감 업체 레고가 스마트 플레이 블럭을 선보였습니다. 스타워즈 우주선을 손에 들고 하늘을 날듯 세게 휘저으면 하늘을 가르는 소리를 냅니다. And if you swoosh it around, you'll hear the ship make different noises as you're moving it. 블럭 안에 넣은 센서가 움직임을 파악해 상황에 맞는 소리와 불빛을 내도록 한 겁니다. 강점을 제대로 설명하겠다며 비공개 전시장을 1:1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TV나 스마트폰 같은 화면 없이 어린이들에게 상상력 넘치는 경험을 선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32년 설립돼 블럭끼리 조립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장난감을 내놓은 덴마크 기업 레고. 2000년 초반 무리하게 테마파크와 의류, 게임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파산 직전까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경쟁사 미국 마텔의 사업 모델을 따라했다 실패한 겁니다. 레고는 이후 다시 장난감 본업에 집중하며 스타워즈 등 영화와 협업해 스토리 속에서 완성도를 높인 제품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린이들 손까지 장악하면서 거듭 위기에 빠진 장난감 산업. 94년 역사의 레고는 여전히 상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블록을 선보이며 새 경쟁자 스마트폰과 일전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이른바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반도체 업계 호황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45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데 연차나 성과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노사 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경우 1인당 1억 3천만 원대 성과급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은 작년 연봉의 14% 수준이던 초과이익 성과급을 올해 연봉의 47%를 지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내에 단 300여 명뿐이라는 희귀질환 당원병을 들어보셨나요? 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해 일반적인 밥은 먹을 수가 없고 낮이든 밤이든 4시간 간격으로 꼬박꼬박 특수전분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데요. 형제 모두가 당원병을 앓고 있는 한 가족을 김승우 영상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어머니 윤지 씨는 아이들을 위한 옥수수 전분물을 준비합니다. 먹기 싫어. 아니야, 먹었어. 간호사로 일할 때는 퇴근하면 됐고 간병인이자 엄마로서 이제 해보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이런 삶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고. 희귀질환 당원병을 앓고 있는 주원이와 주호. 몸이 당을 분해할 수 없어서 단 것과 탄수화물 섭취를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옥수수 전분이 섭취가 안 되면은 혈당이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아이들의 상태를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숫자 뭐 나왔어요? 50점. 75예요. 너무 낮아요. 주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토끼 인형의 발 뒤꿈치에도 주원이 것과 똑같은 반창고가 붙어 있습니다. 주호가 이거 먹고 싶대. 초코가 들어갔대. 초코가 들어가서 먹으면 안 돼? 주호한테 알려줘. 뭐야, 이런 걸 먹으면 안 돼. 오늘 하루 아이들에게 허용된 간식은 과자 3개뿐. 맛 확인 정도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요. 함께 돕겠다고 이제 흔쾌히 답변을 주셔서 유치원에서 옥수수 전분은 한 하루에 2번씩 먹고 있어요. 국내에서 당원병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강원도 원주 한 곳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아이들이 어디도 갈 데가 없겠구나. 더 많은 관심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원이 주원은 귀여워요. 귀엽고 씩씩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다 소진을 하고도 복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잘 확신이 서지 않아요. 지원 제도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선의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당원병은 아직 치료제가 없어 가족이 평생 떠안고 살아갈 부담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제 아이가 부모를 원망하진 않을까?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진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되어서 어디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냥 여전히 매일 저의 숙제입니다. 저 잘했다. 이제